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보복대책특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의 지난 9일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서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드라마 속 죽창가를 언급했습니다. 흔히 일본 사람들 언급할 때 혼내라는 표현을 쓰곤 하지요. 겉다르고 속다르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경험으로도요. 일본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 표현, 특히나 한일 관계를 언급할 때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가 쉽사리 패를 보여주지 않는데 자신의 카드를 굳이 먼저 뒤집어 보여줄 필요 없는 것이죠. 과거사와 관련해서 피해국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해국의 무모한 입장 표현이 있다면 국내 현행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법적 질서에 따라서 하나, 둘 처리해 나갈 일입니다. 극단적 표현은 다음 카드를 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행위입니다. 지도층의 입장일수록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성이 광기로 망가졌던 제국주의 시대 그 역사의 후유증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이성적으로 특히나 속내를 감추는 상대일수록 더더욱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난 주말에 해봤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이종훈 박사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정부요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우리나라를 제외시키는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뭐 그냥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에 열린 그 한일 실무협의 때 이미 일본 측이 다시 한번 확인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24일경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 절차, 가기 결정 이런 것을 이제 거쳐서 공포를 하고 그로부터 21일 정도 경과한 8.15 광복절께 시행할 계획이다. 또는 한 일주일 정도 늦춰질 수는 있다. 예. 광복절 일부러 이렇게 딱 택한 것 같기도 하죠. 예. 이 경우 이제 수출 규제 강화 품목이 한 1,100여 개에 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고 이 가운데서 특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반도체 웨이퍼. 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한 장비 쪽이 이제 일본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죠. 네네. 우리 정부는 그 이제 24일 이전에 수출 통제 당국자 간 회의를 개최하자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일본 쪽은 아직 여기 대해서 무응답입니다. 이런 속에 23일과 24일 날 WTO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에서도 우리 정부 요청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 이게 정식 의제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출장을 다녀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그 미국에서 뭐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을 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뭐 골고루 다 만난 것 같긴 해요. 우리 입장에 공감과 이해를 표시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게 공감했다. 이런 세게라 표현했어요. 쓰긴 했는데 하지만 중재 요청은 하진 않았고 뭐 미국이 필요하다면 알아서 할 일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외교전 좀 더 세게 그야말로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김현종 그 2차장 얘기가 가운데에서 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게 했다는 그런 거. 거시기하다는 표현도 또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주 북미 실무협상 개최를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이미 이제 그 얘기가 나왔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내에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번 주가 벌써 3주 차입니다. 네네.
미국 정부가 그래서 이번 주에 실무 협상을 하자라고 북측에 제안을 이미 했고 아직 북측에 응답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점상 지금 열려야 한다는 거죠. 네네. 이번 정도에 좀 열려야 이 8월 1일부터 3일 그 태국 방콕에서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거든요. 예. 그때 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하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관의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관측입니다. 실무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나설 것으로 보이고 북측의 지금 파트너가 계속 바뀝니다. 뭐 이번에는 김명길 전 주 베트남 대사가 나설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도 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 때 고노다로 외무상하고 리용호 외무상의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네네. 이렇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뭐 이런 걸 좀 의식해서인지 그 12일 날 조금 그 북한에게 호의적인 또 발언을 좀 내놨는데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예.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이긴 합니다만 실무 협상 촉진용 발언인 것으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에 몸싸움했던 네. 그러한 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이제 계속 이루어질 예정인데 갈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 경찰서가 이번 주 내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정의당 의원 1명, 자유한국당 의원 13명, 모두 18명의 국회의원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제 불러서 조사할 네네. 예정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4월 25일과 26일 그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거나 또 뭐 그 당시 뭐 감금도 있었고 뭐 이렇지 예. 않습니까? 자,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다 고발된 의원들이고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번에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번에도 출석 여부를 밝히진 않고 있는데 나경원 그 원내대표하고 그 소환 통보받은 당내 의원 10여 명이 지난 11일에 대책회의를 갖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무대응. 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다. 정치적으로 좀 풀어보겠다. 이런 의도 같긴 합니다만, 지금 뭐 전제 조건을 달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유의 뭐 상임위원 2차례 사보임으로 사실상 여당 편을 든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이제 이른바 빠루를 동원한 한국당의 회의실 점거 진압 관련 국회 사무처 직원들 경찰이 우선 수사하면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속내는 결국 경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여기에서 그 이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빠루는 노루발 못보기에 못보기. 예, 못보기에 흔하게 이제 쓰이는 시참말로 네. 이제 쓰는 그런 단어임을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요. 도쿄에서 양국 관계자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그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시작된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수출 절차 우대 제조인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날이 갈수록 딴소리만 이어가는 일본의 속셈 그리고 우리가 대응할 방법은 있는 건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의 정책자문위원 맡고 계시는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그 참의원 선거를 전후로 해서 뭔가 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의 공세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베 수상 관저의 전략적인 기획 제품이고, 네네.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온 거라서 이게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참여 선거가 끝나면 약간 이제 한일 간에 또는 미국의 중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만은 네네. 일본 측에서 이미 8월 중에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을 엄명을 했기 때문에 예. 갈수록 한일 간의 강대강으로 부닥칠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일본 국내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있고 뭐 일정 부분 우익 쪽의 성향을 가진 언론 매체에서조차도 이 같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매운동도 번지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것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일본 정부는 이제 분명한 이제 전략이랄까 목표 자체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네네. 이것은 굉장히 바꾸기 어렵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 측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한국이 이런 말하자면 피해자, 일본이 역사적인 가해자 이렇게 프레임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 국민이나 정부는 이제 역사 필요 현상 말하자면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이 누적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국민들은 적어도 이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요 언론에서는 사실은 이제 일본이야말로 전후 자유무역 체제에서 가장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이고, 예. 일본 국민들도 경제 성장에 덕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유무역 원칙을 깨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이제 이런 주요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제 산케이 신문조차도 일본 자국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베 수상은 이것은 강행할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이제 일본 국내 여론 그다음에 또 이게 단순하게 이게 한일 간의 어떤 수출 규제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유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생산과 공급의 경색된 말하자면 모순 자체가 크게 드러나는 상황이 곧 오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예. 아마 이제 조만간에 조정 과정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 같은 것들이 일본 정부를 움직이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국민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베 수상의 수출 규제에 대해 지지하는 분위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네. 우리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 예. 왜 이렇게 중요한 이웃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느냐. 더구나 따져보면요, 우리가 대일 무역 적자가 누적 액수가 지금 6천억 달러입니다. 네네. 원래 수출 규제라는 것은 우리 같은 나라가 일본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무역 적자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적반하장식으로 더구나 가해자인 일본이 반성은커녕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로 매도를 하면서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서이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화나 있다는 것은 이 불매운동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보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백색 국가 배제에서부터 먼저 좀 막아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약간씩 좀 의견들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백색 국가는 이제 화이트리스트인데, 네네. 그건 이제 전략 물자를 통제하지 않고 우호국으로 판정을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신고만 하면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가 제거될 경우에 우리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예를 들면 1,100개 물품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물류 과정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 자체가 더디거나 아니면 우리가 재고가 지금 부족한데 일본에서 제대로 선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어떤 시장에 미치는 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 자체는 아시아에서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네. 화이트리스트 돼 있는 국가는 중국도 대만도 싱가포르도 아니고 다들 다 신고를 하고 일단 사전 절차, 승인 절차를 받아가지고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제 약간 그런 수출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건 있지만 일본이 수출을 못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예. 그건 조금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이제 그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측에서 외교적인 협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일단 네네. 지금 김윤정 2차장도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개입을 요청했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더구나 이제 일본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백색 국가에서 삭제하는 이유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일본이야말로 지금 말하자면 공산권 또는 이제 북한이라든지 이란 등 중국에 대해서
이런 그 불법으로 미수출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보다. 2009년 산케이 신문 보도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이건 한국을 비난할 게 아니라 자국을 비난해야 됩니다. 네네. 한국이야말로 유엔에서 글로벌 대북 제재를 가장 잘 지키고 있는 나라고 그 제도도 훨씬 엄격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만약 그렇게 정말 자신 있다면 우리 NSC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주장한 대로 유엔의 대북 제재 패널에서 같이 검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죠. 네네. 지금까지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해놓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3자 포함해서 유엔에서 같이 검증받으면 됩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한 신문에서 일본에서 얘기한 한국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홀 제도, 다시 말해서 캐치홀 제도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주요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그런 제도에 관해서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나라가 훨씬 더 규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촘촘하게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국가에게 그 전략물자 수출하고 그럴 때는 규제가 전무한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건 이제 일본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 캐치홀 제도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전에 냉전 상태에서 이제 공산권으로 물품이 들어가는 것을 미국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1990년대 초반에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냉전은 끝났지만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 무기라든지 재래식 무기에 쓸 수 있는 부품들을 자유우방 국가에서 수출하는데 이거 규제를 하는 장치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훨씬 엄격합니다. 우리는 이게 그 재래식뿐만 아니라 전략 물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비해서 일본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허가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허술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것을 지금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그야말로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한국을 안보 논리로 해가지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에다 전략 물자를 수출할 경우에 북한이라든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명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잘못된 자기들이 지키자고 있는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되는 것은 경강부 얘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그 말이 맞다고 그러면 제3자 포함해가지고 유엔 대북제재센터에서 같이 검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오라 할 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바로 그 부분을 청와대가 한일 양국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기구 조사받자. 자 이렇게 국제기구까지 끌어들이는 해법이 우리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실이 될까요? 우리는 득실을 지금 따지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첫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제거한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일본의 억지 주장이거든요. 그것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북 글로벌 제재를 확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데 한국이 대북 제재를 완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건 대북 관계뿐만 아니라 대일 관계 또는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한국이 이것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이 들어오고 제3자를 포함해가지고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입증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단계라고 봅니다. 미국 측 입장 관련해서요, 교수님. 김현종 그 청와대 제2차장이 미국 측 인사들이 우리 입장에 크게 공감했다. 뭐 세게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만 크게 공감했을까요? 아니면은 속내는 일본을 내심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정서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국제법상으로 일본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생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 대사관에서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별별 로비를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아주 진짜 야가 빠진 사람들이고. 특히 이제 미일 관계라는 것은 최근에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상마찰이라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아마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미국이 이걸 방치하게 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깨집니다. 지금 이제 곧 8월 달에 있을 지소미아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어떤 1년 연장 여부가 그 시기가 도래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곤란하다. 지금 상태로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경우 이건 깰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일본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공을 들여왔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깨겠다고 그러면 미국도 일본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지금까지 중시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국제질서의 가장 기축인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를 하려면 미국은 반드시 개입해가지고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이 중재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조금 전에 야가 빠진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만 일본 측의 어떤 국제 무대에서 이 같은 전략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인데 예를 들자면 저희는 지금 뭐 의병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죽창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감정적 대응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올바르지는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화는 나지만 자제해야 됩니다. 역시 이제 그 단호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불매운동 같은 것도 저는 이제 우리의 입장을 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떤 지나치거나 어떤 폭력적인 사태로 발전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역시 외교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 다음 외교 전략을 생각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기화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강대강으로 가더라도 반드시 외쪽 선은 한일 간에 예를 들면 수상관제 청와대 간에 대화를 재개해가지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네네. 역시 외교는 외교로 네네. 그리고 강대강의 우리가 전체적인 대응은 대응으로 양자 병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기적 과제, 장기적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럼 무엇이 돼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역시 우리가 지금 지나치게 대북 관계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네네. 한일 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되거나 양자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북아의 국제 질서가 크게 바뀌고 있고, 또는 이제 신냉전이라든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한반도가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전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어떤 국제 정치의 흐름을 보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하면서 한일 관계, 남북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맡고 있는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 진행하도록 하죠. 유승준 씨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여론이 참 많이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2부에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 관련한 최진영 변호사의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오늘의 중요한 인터뷰 전해드리기 전에요. 아주 또 중요한 저희들 메시지 하나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응답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전화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까? 그럴 때는요. 예,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은 저희들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입니다. 네, 가수 유승준 씨가요, 대법원 판결로 한국당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법의 판단과는 달리 하지만 17년이 지난 세월 앞에서도 국민 정서는 굉장히 싸늘합니다. 유승준 씨가 돌아오려고 하는 그 이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유승준 씨 대법원 판결 이후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대법원 1심, 2심과 다른 그 판결이 어떤 그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변호사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보면은 누구는 유승준이라고 하고 네네. 누구는 스티브 유라고 합니다. 사실 스티브 유라고 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승준은 없다. 네네. 그러면은 외국인이자 재외 교포인 스티브 유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네. 그런 어떤 반감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 2심에서는 안 되고 대법원에서는 된다라고 했는 이유의 핵심은 1, 2심은 사실 좀 더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를 담은 것 같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틀에서 봤을 때의 이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재외 국민 동포들까지 다 포함해서 좀 더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 법원으로서의 어떤 그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1, 2심 법원이 판결이 좀 더 그 국민들 정서와 눈높이에 그리고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했을 때 좀 더 맞다라고 보는 반면에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을 문자 있는 그대로 해석했다기보다는 그 취지에 좀 더 천착을 해서
대한민국 특히 이제 재외국민 동포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 재외동포를 좀 더 포용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껴안아서 국력을 신장시키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설령 외국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5년 정도 출입국이 제한되는 반면에 네네. 그거보다 좀 더 국민적 지위에 좀 더 가까운 재외국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예전에 사회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7년이 지난 이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품어 안는 것이 좀 더 마땅하지 않는가. 요거를 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비례 원칙에 네네. 어긋난다. 한마디로 지난번 그와 같은 거부 처분은 너무 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 판단 내용을 보면은 이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 하급심 판결을 기소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취지를 봤을 때 파기환송받은 고등법원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최종적으로 이 판결이 원고 승소가 될 경우에는 이 법무부와 이런 데도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사실상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화되는 이제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유승준 씨 입국을 막았던 조항이 보면 우리나라에 위해를 끼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불허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인데 이제 그런 것이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처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2002년에 본인이 이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당신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네.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마디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라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네네.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때는 소송을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가서 본인이 이제 군대를 더 이상 안 가도 될 시점이다. 국민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LA 총영사가 돼서요. 그때에는 LA 총영사관에 이제 F4 비자를 신청했죠. 그러니까 재외국 동포 취업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지금 2002년이 아닌 2015년에 있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그런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2002년이 아닌 2015년에 있는 비자 발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고 실제로 고등법원에서는 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2015년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이제 취소가 되겠지만 문제는 2002년에 있었던 입국 거부 처분은 아직까지도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는 새로 발급된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해놓는 입국 거부 처분을 그걸 또 직권으로 취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법무부에서 설령 F4 비자를 총영사관에서 발급했다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연유로 해서 입국은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거처럼 공항까지 와서 되돌아가는 사례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아직은 법률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F4 비자라는 것은 어떤 비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F4 비자란 것은 한마디로 재외 동포 비자인데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를 위한 특별한 비자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국내 거의 모든 취업 활동, 부동산 취득, 한마디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하는 그런 투표권 이외에는 사실상 대한민국 사람과 거의 똑같은 입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들어와서 공연하고 음반 내고 TV에 출연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승준 씨, 스티브 유가 한국에 아이들과 들어오고 싶었다 막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지만 아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관광 비자로 들어오면은 그거 다 되는 걸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 바로 한마디로 그냥 관광 애들 데리고 와서 한국 보여주면 될 것이지 실제 F4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에 와서 공연하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 F4 비자입니다. 관광 비자로 해서 들어와서 한국을 보고 하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경제활동을 해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수익을 낸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세금도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이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세금 관련돼서 이슈가 됐던 건 왜 그러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2014년에 미국에서 해외 미국 시민권자로서 해외에 가지고 어떤 계좌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5만 달러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6천만 원 이상 되는 계좌가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스위스에 그 비밀 계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그거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안 그러면 탈세로 해서 세금을 왕창 매기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송을 그 스티브 유승준 씨가 2015년에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2014년에 그와 같은 그 이른바 그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에 의해서 네네. 이 신고 의무가 했는데 그 다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어떤 세금을 면탈하려고 했는 것이 아닌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까 한국에서 돈을 벌건 중국에서 돈을 벌건 이 5만 달러가 넘으면은 이게 계좌를 신고해야 될 의무는 동일하다. 그래서 예. 어떤 뭐 세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말씀합니다만 세금에 있어서의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네네. 나름대로 적어도 현재까지의 그 일반적인 법적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국내에 입국을 해가지고서는 본인이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거나 했을 때 세금을 우리나라에도 내고 미국에도 내게 됩니까? 그게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미국 그 법인이 한국에 와서 이제 그 금융활동 내지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했다고 하면 네네. 한국에서 만약에 세금 내면 미국에서도 세금 안 내는 거죠. 예. 그 또한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미국 가서 이제 영업을 해서 미주 법인에서 세금을 냈다고 하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 안 하는 것이 이른바 과세 방지 협정인데요. 예. 제 기억에 그 재외 동포 내지는 해외 주재원 이런 분들이 2014년부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 있는 거나 미국에 있는 거나 어떤 다 서로 이제 계좌를 신고해야 돼서 네네. 야 이제 해외 그 돈 빼돌려 놓고 탈세하기는 어렵다. 그랬던 것이 저 아주 생생한 기억인데 그것과 지금 또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또 다른 또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조금 전에 그 변호사님께서 4년 전 상황 말씀하셨는데 4년 전에 비자 문제로 소송을 건 게 유승준 씨 나이가 그때 39살 때였었잖아요. 시기의 민감성 부분인데 혹시 그 유 씨가 그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대법원도 지금과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걸 뭐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특히 1심, 2심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그 거부 처분이 맞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판단이 맞다라고 판단했던 것은 2015년이라는 것이 39살이 되던 그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재외동포법상의 F4 비자 발급 거부 요건이 한마디로 38세까지 병역 거부를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39세가 설령 그때까지 38세까지 됐다 하더라도 39세가 되면은 더 이상 그 재외동포법상의 F4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기다렸다가 딱 거기에 맞춰서 F4 비자를 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어떤 법률을 존중하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판결 이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뭐 그 이전에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는 사실 법원이 어떤 물론 뭐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떤 따스함을 보여주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어떤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뭐 본인의 어떤 의지를 관철시켰습니다만 국민의 정서 내지는 이런 부분이 그 법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 사법부도 아마 그때 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민의 정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이 같은 그 국민의 어떤 정서 이것을 이유로 해가지고서는 당사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의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하고 PD님이 그랬습니다. 왜 싸이는 되고 유승준은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물었는데요. 싸이는 군대를 갔다 왔고 거기다가 그래서 군번이 2개나 있다고 하죠. 그 반면에 유승준은 거부했고 더불어서 아주 민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9세가 딱 되니까 이제 그 법을 활용해서 다 연구를 했다가 바로 이와 같은 그 소송까지 냈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병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실 영린에 가까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4년 전에도 사실 유승준 씨의 어떤 그런 입국과 관련해 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했던 것보다 오히려 최근의 여론조사가 오히려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여전히 어떤 그 병역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불어서 제가 좀 전에 하셨던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를 봤더니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17만 6,460명.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그 어떤 그 청원을 했던 이유를 보면은 의무가 있어야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아무런 의무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국민까지 속여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럼 시간이 지나서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과연 정의가 살아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글을 보면서 그게 적어도 현대를 살아가는 10명 중에 7명이 가까운 어떤 그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그 변호사님께 이 질문까지 드렸어야 되는데요.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좀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도록 하죠. 지난 5년 동안 한국 국적 포기를 통해서 병역 의무를 벗어난 사람들이 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유승준 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 지금 듣는 걸로 가름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승준 방지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38세까지 했다가 이건 너무 낮다 해서 이제 올린 거예요? 41세까지 올렸는데요. 그 요건도 예전보다 훨씬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과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자유라고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면책특권, 2번 공책특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혹시 관련해서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오전에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셨다는 점 잊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